난장판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대다가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 과거를 보는 마당에서 선비들이 떠들어대는 판을 난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난장판입니다. 지금은 시험을 볼 때 수험장별로 좌석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은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자리를 골라 앉는 시기였던 건데요.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는 과거 시험의 문제, 즉 시제가 잘 보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은 서로 시제가 잘 보이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된 끝에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쌈박질이 벌어진 데서 난리 속에 과거 시험장이 줄어서 난장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난장판과 똑같은 뜻으로 깍두기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을 깍두기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우르르 모여 뒤엉켜 있으면 깍두기판이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는 집안을 비유해서 깍두기 집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난장판, 깍두기판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아수라장이란 것도 있는데요. 아수라장은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말이 되었지만 아수라장은 본디 아수라라는 불교 용어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아수라는 화를 잘 내고 성질이 포악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회방 놓기를 좋아하는 동물인데요. 따라서 아수라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모습은 엉망진창이고 시끄럽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생긴 말이 아수라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우리는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이게 된 말일까요? 조선시대에는 입안을 헹궈내는 일을 양지 또는 양지질이라고 했는데 한자를 풀어보면 버드나무 양에 가지질을 써서 양지는 버드나무 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버드나무를 잘근잘근 씹어 솔처럼 만들어서 이를 닦거나 조각을 내서 이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를 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지질이라고 부르던 것이 양치질이 됐다고 합니다. 양지는 또한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를 뜻하는데요. 불교도들에게 넷버들 가지로 이를 깨끗하게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쑤시개를 흔히 요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지는 이쑤시개를 이르는 일본어입니다. 버드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순신 장군이 무과의 응시에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 주변에 있던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다리를 동여매고 시험을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목이 말라 물을 청했을 때 물이 담긴 바가지 위에 버들잎을 띄워줘서 체하지 않게 한 총명함으로 후일 왕비가 된 장화왕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가 아플 때 작은 버드나무 가지로 이 사이를 문질렀다고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버드나무 잎을 씹게 했다고 하는데요. 버드나무에는 살리신이라는 통증 완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살리신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독일 바이엘사의 호프만 박사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를 위해 위에 부담이 적은 아스피린을 개발했습니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뜨는 뜨다의 관형형이고 금은 돈을 말하는데요. 곧 떠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이란 제자리에 묶여있지 않고 제 마음대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물건값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들쑥날쑥하거나 갑작스럽고 또 엉뚱한 모양을 뜬금없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없다를 부정으로 쓴 게 아니라 강조하는 말로 붙인 거라고 합니다.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격, 뜬금. 어느 소설에 보면 강신의 찰변온을 지나는데 뜬금없이 개구리 한 마리가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종종 뜬금없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골의 오일장에 가보면 소나 돼지 같은 가축과 갖가지 농산물을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손님과 흥정을 하는데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일정한 값이 없기 때문에 흥정을 하고 값을 매깁니다. 이렇게 서로 값을 매기는 것을 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뜬금은 일정하지 않고 시세의 변동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비슷한 뜻으로는 생뚱맞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뚱맞다는 행동이나 말이 앞뒤 상황에 맞지 않고 엉뚱하다는 뜻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눈물이 크게 맺혔다가 떨어지는 상태를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는 모습을 닭똥에다가 비유했을까요? 닭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알을 낳는 동물입니다. 배설기관과 알을 낳는 기관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배설과 생명 탄생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암탉의 엉덩이를 보면 다른 곳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운 털이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을 품고 낳는 곳이기 때문에 암탉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암탉은 이 부분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배설기관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설을 할 때 배설물이 묻을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닭들은 배설을 할 때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빼고 두 다리를 약간 비스듬하게 하여 땅을 버티고 서는 자세를 합니다. 그래야 배설물이 털에 묻지 않기 때문이죠. 암탉이 알을 낳을 때도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엉덩이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가 떨어지는 닭똥의 모양과 너무 슬퍼서 커다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모양이 흡사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조상들은 큰 눈물을 흘리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암탉의 사생활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든 것 같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재산이나 살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할 때 거덜이 나다라고 말합니다. 거덜은 옛날 궁중에서 말을 관리하던 종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거덜들은 낮은 신분이었지만 궁중의 말을 관리한다는 우월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덜들이 몸을 흔들며 우쭐거렸다는 데서 거덜에 몹시 흔들거림이란 뜻이 생겼고 나아가 재산이나 살림의 흔들림이라는 뜻도 생겼다고 합니다. 두문불출이란 말뜻은 그대로 풀자면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지냄입니다. 이 두문불출에도 재미있는 고사가 있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개국하고 첫 과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과장에 나온 이성계는 과장의 선비가 거의 없는 것을 보고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선비가 없다는 것은 정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왕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과장의 한 선비가 이제 보셨소이까?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고 또한 하늘의 뜻이올시다. 라고 외치며 우리도 두문동으로 갑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두문동에는 73명의 선비가 정권에 거부하고 응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두문동에 불을 질렀지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때 죽은 72명을 두문동 72현이라고 하며 이때부터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문밖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두문불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문동을 나선 단 한 사람은 바로 황희정승입니다. 고려조에 출사한 황이지만 그의 인물됨과 결의의 안위를 걱정한 두문동 사람들이 새로운 왕조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내보냈다고 합니다. 황희정승 일생에 두 가지 수치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두문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황희정승은 두문동을 나온 덕에 성군 세종대왕을 만나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이후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언제부터 쓰던 말일까?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할 때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해드린 얘기에서 보면 닭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아이즈였습니다.